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입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시 가채점 지원 전략 설명에는 크게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난이도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능 난이도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정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정시의 특징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지원 여부라든가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죠? 그래서 정시, 지원 시 체크 포인트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난이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수월했다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년하고 좀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어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던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좀 평이했다라고 분석이 되죠. 전년도 수능이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비해서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전년하고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된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우리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는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되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원점수 만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어떻게 됐느냐인 거예요. 그죠? 전년도 표준점수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이었죠. 올해는요? 올해 저희가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 예측하고 있는 점수는 139점이에요. 각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표준점수, 예상 표준점수는 실제로 전년하고 거의 유사하죠. 동일하죠. 그에 비해서 최고점이 10점 정도 낮아진 거죠. 표준점수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표준점수가 높아지는 건 어땠을 때요? 그죠? 시험이 어려웠을 때 표준점수가 일반적으로 좀 높아지고 시험이 좀 수월했을 때, 평이했을 때 표준점수가 좀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국어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는 좀 평이했다. 특히나 어디서? 최상위권 학생들에서 국어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다라고 좀 분석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통합수능 되면서 국어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작하고 언매로 나눠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유불리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로도 원점수로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올해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나온 걸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는 동일하게 산출은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언어와 매체를 본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을 볼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수능이 출제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점수 100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최고점도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요. 전년도 147점, 올해도 147점으로 유사하게 동일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등급 간 표준점수, 예상 표준점수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국어하고 동일하게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확률과 통계, 대부분의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보게 되는 확률과 통계의 1등급 컷은 저희가 89에서 100점 정도, 그러니까 89점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85점, 기하는 88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년이랑 약간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기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여전히 이제 미적분이 당연히 확률과 통계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하가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다. 쉽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소위 얘기해서 미적분이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보고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이 차이는 전년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뭐 명확하진 않겠지만 성적 발표된 이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적분을 본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담아놓지는 않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해요. 뭐 전년하고 유사하다라는 것도 있고 전년보다 어려웠는데요? 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항상 어렵지 않았던 듣기 평가가 상당히 또 올해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등급, 그죠? 90점 이상인 1등급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전년하고 유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6% 초중반 정도, 6% 초중반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분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수학의 어떤 문항들이 킬러 문항이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영상도 찍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의 핵심 포인트인 올해 정시의 이제 특징,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에 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2023학년도 정시의 특징 중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거는 모집 인원, 그리고 수능 접수 인원일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제가 수능 접수 인원을 갖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올해 수능 접수 인원은 대략적으로 50만 8천 명 정도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50만 8천 30명이었죠. 전년보다 대략적으로 1,700명, 그러니까 1,8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1,800명 정도다라고 한다면 크게 여기에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수능 접수 인원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재학생 인원은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졸업생 인원이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졸업생 인원이 대략적으로 7,400명 이상 증가를 했어요. 왜 늘었을까요? 졸업생이 왜 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년도 이제 통합수능이 실시되면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이제 교차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학을 보고, 그죠? 한 그룹 위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학도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갔던 친구들이 1학년을 이제 들어본 거죠. 대략적으로 인문계 수업을 이제 들어본 거예요. 인문계학과의 수업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교차 지원하지 않고 내가 희망했던 공대라든가 뭐 자연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학과들, 내가 희망하는 대학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 그런 기대 심리? 이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생 인원이 7,000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저 중에 많은 인원은 자연계열 최상위권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졸업생 인원도 증가한 데다가 거기다가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증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자연계열 상위권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질 걸로 보인다라는 점. 요 점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조금 더 슬픈 소식이라기보단 좀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올해도 역시나 수능 난이도라든가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년에 이어서 제가 좀 전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교차 지원의 확대라기보다 교차 지원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 학생들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자연계열에서 교차 지원에 오는 나보다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 그 학생으로 인해서 올해 인문계열 학생들조차도 또 적정 지원, 안정 지원 추세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수능 접수 인원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모집 인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건 전년도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서울권역과 경기권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군과 나군의 선발 인원이 많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군의 선발 인원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서울권역하고 지방권역을 좀 제외하고 인천이나 경기권역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양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이. 다군의 선발 인원도 상당히 많은 편인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 9일에 성적표를 받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서울권역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기는 한데 다군은 일단 최후의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가장 늦게 선택을 좀 하시고 어쨌든 가군과 나군에서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인천이라든가 경기권의 대학을 지원 고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군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권역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다군은 실제로 좀 없다 생각하시고요. 가나군에서 조금 내가 적정하게 쓰거나 아니면 제가 안정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적정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상향 지원을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가나군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전에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일단은 수능 접수 인원도 받고 모집 인원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다 지금 포함되는 내용이죠. 올해도 교차 지원. 어떤 학생들이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하는 학생들은 상당할 거다. 좀 전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전년에 교차 지원했다가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학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재학생들, 그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교차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한 그룹 위에 있는 대학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역시나 교차 지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은 전년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전년도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올해도 교차 지원은 지속될 거다.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교차 지원이 좀 많았던 대학,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기보다는 좀 교차 지원이 좀 많았던 대학과 조금 좀 적었던 대학으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차 지원은 어찌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요한 수학, 그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계열에서요? 그죠? 인문계열에서. 내가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이제 넘어갈 건데, 교차 지원을 할 건데, 인문계열에 해당 대학의 수학의 반영 비율이 어떠느냐? 요게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탐구예요.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적용해 주는지에 따라서 이 교차 지원 비율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서강대. 제가 교차 지원 얘기하면은
전년도 결과를 봤을 때 대학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진학사 자료를 봤을 때 교차 지원이 가장 높았던 대학이 서강대학이었어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가장 높은 대학이 서강대학이었고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정도, 혀가 막 꼬이네요. 70에서 80% 정도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한 걸로 보여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낮지 않았어요. 어떤 대학이요? 뭐 연세대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대학에서는 교차 지원이 60% 이상 나온 걸로 교차 지원이 60% 이상 나온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교차 지원이 좀 적었던 대학들도 있죠. 첫 번째는 여대. 여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크게 많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표본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숙명여대와 같이 실제로 이제 교차 지원이 완전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의 반영 비율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탐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교차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대학이 어찌 보면은 이화여대와 성균관대인 것 같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 미만이 아래였던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대략 한 28%에서 한 30% 정도의 교차 지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유는 하나였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변표를 만들었어요. 다른 대학과는 달리.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변표에서는 과탐본 학생들이 조금 더 과탐의 성적이 좀 높게 돼 있었는데 이화여대 탐구 계산 방법이 최고점으로 좀 나누거든요. 해당 연도에 해당 과목의 최고점을 한번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교차 지원을 하기에는 수월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균관대라든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탐구의 영향, 변표의 영향으로 교차 지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도 교차 지원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수학 반영 비율과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교차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유리할지 아니면은 불리할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끝낸 것 같은데 실제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는데요. 교차 지원 많이 한 거는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교차 지원 때문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 지원 가능 성적들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인문계열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의 입시 결과가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확인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뭐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아요. 그죠? 수능 본 다음에도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각 대학에서도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아요. 저희 진학사에서 데이터의 진학사잖아요. 진학사에서 좀 자체 조사를 좀 해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예요. 맨 앞에 제가 대학 발표라고 써놓은 입시 결과예요. 상당히 사실은 많이 내려갔지요. 통합수능이 시행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95 정도였어요. 한양대 경영학과라고 한다면요. 근데 지금 90대로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입시 결과가. 이유는 제가 교차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선택 과목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 따라서 그 수학의 선택 과목을 본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 100분위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이 얼마죠? 94.50 정도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미적분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88.76.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수학 성적 아니에요. 국수탐 성적이에요. 국수탐. 평균 100분이 88점 정도가 76 정도가 되는 거고요. 기하를 본 친구들은요. 네, 저 정도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가 낮아진 건 95 정도에서 90대로 낮아진 건 지금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다시 말해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본 친구들,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나는 확률과 통계 받고 사탐 받고 근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통합수능이 되면서 모든 과목을 동일한 표준 점수로 내기는 하겠지만 예전하고 크게 입시 결과라기보다는 성적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94.50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입시 결과가 낮아졌는데 나는 이제 인문계 학생이라 확률과 통계를 봤는데 나도 확률과 통계를 봤는데 나도 그냥 대략적으로 90 정도가 되면은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년도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해 수능의 특징이 어떤 건지, 정시의 특징이 어떤 거가 있는 건지에 관해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특징은 알았고요. 그럼 제가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되나요? 체크 포인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능을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본 이후에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전 지금 이제 수능 준비하느라고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을 좀 안 했는데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얘기는 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가지 관점, 2가지 부류?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당장 이번 주부터 있을 논술 가야 되는 학생들,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요 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수시 논술 안 썼는데요. 전 지금 정시가 중요해요. 정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에 관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전형이라든가 대학별 고사에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빠르게.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해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판단을 먼저 하시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대략적으로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봤는데 뭐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논술에 지원한 이 대학에 가는 게 이 대학이 더 좋은 건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채점 성적을 통해 보니까 수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대학보다 더 상위에 있는 대학을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뭐라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랑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 요 2가지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판단할 때 특히 뭐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여부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가채점 같은 경우는 실채점 성적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질 개연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라. 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 이런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 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시 지원했던 논술 전형에는 한번 응시를 해라 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가채점 성적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모평을 통해서 받아왔던 성적보다는 좀 높게 좀 상위로 지원을 좀 해놨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논술 지원했던 대학들은 좀 응시를 해라 라고 말씀들을 좀 하시죠. 자, 다음으로 저는 논술 지원 안 했는데요. 앞으로 성적표 발표되기 전까지 저는 어떤 전략, 어떤 지원 여부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궁금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지금 12월 9일 성적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좀 찾아본다라는 느낌으로 뭐 이런 설명회라든가 또는 뭐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그냥 가군에는 어느 대학이고 나군에는 어느 대학이고 다군에는 어느 대학이야. 이거는 나중에 성적표 받은 이후에 하셔도 돼요. 그 때문에 지금은 군별로 3개 또는 4개 정도의 목표 대학을 좀 정해 놓으세요. 가군에 한 3개, 4개, 나군에 3개, 4개, 다군에 3개, 4개. 뭐 이 정도를 정해 놓으시고 그 대학의 전형 방법이라든가 목표 대학의 전형 방법이라든가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전형 방법이라든가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가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관해서 체크 포인트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1.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 것 중에 포인트 1은 어찌 보면은 이게 알파와 오메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들, 그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보자. 이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죠? 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요즘은 수학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그에 비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또 국어 또는 과탐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그러니까 인문 그 계열 말고 인문계, 자연계 그 계열 말고 인문계 안에서도 뭐 어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상경 계열 그 계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계열에 따라서도 반영 비율을 좀 달리하거나 아니면 학과에 따라서도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늘어났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다르질 않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비율로, 이건 인문계, 자연계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강대의 특징은 뭐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이죠. 그래서 서강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공이 수학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수학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때요? 또 이 얘기하네요. 죄송해요. 반복해서. 교차 지원 비율도 상당한 거죠.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상당하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에 비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동일 비율로 적용은 해요. 그러니까 뭐 학과별로 차이는 없어요.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 적용하고요. 영어는 이제 가감점으로 쓰죠. 반영 비율로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두 번째 성균관대를 딱 써놓은 이유는 전년도랑 반영 비율,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좀 달라졌죠. 전년도까지는 국어 40%, 수학 40%, 그다음에 탐구 20%를 반영했던 데에 반해서 올해는 지금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을 5%씩 줄이고 그 줄어든 10%를 5% 줄어든 10%를 탐구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입시를 좀 아시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되죠. 아까 강사님이 성균관대학의 교차 지원 비율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올해 탐구의 비중을 늘렸네요. 아까 교차 지원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균관대학교는 뭐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차 지원 비율이 좀 적었다고요? 그죠? 변표, 탐구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었다고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탐구의 비중은 더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변환 표준 점수가 전년과 동일하게 과탐에 비해서 사탐을 더 높게 준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탐구의 비중이 10%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올해는 전년보다 교차 지원 비율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성균관대학교는요. 한양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계열하고 상경계열의 반영 비율이 다른 거죠.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로 국어에 비해서도 높지요. 그래서 사실은 한양대학교도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특히나 상경계열에서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는 뭐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에서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또는 뭐 영어일 수도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반영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은 가채점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는 요 반영 비율에 따른 대학별 환산 점수로 단순 원점수라든가 단순 표준 점수라든가 단순 100분위는 사실 현 상황에서는 참고로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의 반영 비율,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뒤에 또 있네요. 죄송해요. 제가 만들어 놓고 기억을 못했네요.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숭실대인데 숭실대 같은 경우도 아까 한양대와 동일하게 인문계열하고 경상계열 반영 비율이 좀 다르죠. 동일해요. 한양대학교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한양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상위권 대학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중위권 대학에서도 실제로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또는 일부 상경계열 모집 단위의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쭉 나열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하대라든가 단대,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에서도 경영 또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수학의 성적이 좀 좋다, 괜찮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집 단위들 위주로 지원 여부 또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영어도 중요하다. 실제로 9월 모평 봤을 때 영어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영어 별로 올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느끼셨을 텐데 어때요?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올해 영어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 전년하고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영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대학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학마다. 대학에서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제가 또 높은 대학으로 또 비교를 해놔서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으로 비교를 해놔서 좀 그렇긴 한데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가감점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반영 비율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는 몇 점이요? 그죠? 3점. 3점 감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2등급을 맞으면 영어를 2등급을 맞으면 3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연세대는요. 연세대는 등급 간 점수 차이는 몇 점이 나냐면 5점 차이가 나요. 5점. 차이가 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어쨌든 고려대에 비해서 연세대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니까 연세대가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5점 차이가 나니까. 라고 여기까지 이제 끝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고려대학교는 감점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거기다 영어가 또 반영 비율로 들어가죠. 몇 프로 들어가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6.7%가 들어가고요. 자연계열은 11.1%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 비율까지 고려하면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점이 나다 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요. 거의 8.5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1등, 내가 만약에 2등급으로 떨어지는 2등급을 받은 순간 8.5점 이상이 내가 감점이 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연계열은 대략적으로 5점 정도? 5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등급 간 점수보다도 오히려 반영 비율로 또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학에 따라서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점수로 합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반영 비율로 계산해서 합산을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가감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좀 나고요. 또 등급 간 점수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점수 합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어의 중요도가 더 높다.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풀을 좀 봤을 때 저희 진학사 자료로 지원자 풀로 봤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는 2등급 받고도 합격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등급을 받는 순간 조금 합격하기엔 좀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내가 목표 대학을 세울 때도 영어 어떻게 반영하는지 중요하게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점수 활용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판단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서울권역에 있는 중위권 이상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100분에 의한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에 비해서 표준 점수만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지요. 대표적인 대학이 쫙 지금 나와 있죠. 서울대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만 활용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까지 100분위를 활용했던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 유불리를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또는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따져보면은 저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점수 활용 지표에 따른 유불리를 그냥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좀 판단을 좀 해보라는 거지 이걸 갖고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서 어떤 점수 활용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써야지, 백분위가 유리하니까 나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을 써야지, 이렇게 목표 대학을 설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올해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채점 기간이기 때문에 전년도 걸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원점수 100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이었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점수 149점부터 시작해서 140점까지, 표준점수 140점까지는 백분위가 다 동일하게 100이에요. 동일하게 100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이 포인트인 거예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의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의대를 지원해야 돼요. 내가 의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내가 국어를 작년에 봤는데 국어 성적이 예를 들어 140점인 거예요. 국어가 내가 표준 점수가 140점이에요. 근데 의대를 쓰려고 해요. 근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만약에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9점 높겠죠. 같은 백분위는 100인데 표준 점수로는 149 맞은 애도 있을 거고 146 맞은 애도 있을 거고 144 맞은 애도 있기 때문에 나보다 어쨌든 간에 2점, 뭐 4점 막 이렇게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천대처럼 가천대 의대가 백분위를 반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49점을 맞든 140점을 맞던 백분위로는 동일하게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 좀 낮은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백분위를 활용하는 의대 뭐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어떻게 1대 다대응이 되고 있는지 다대 1대응이 되고 있는지 이 판단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기 밑단 보면은 표준 점수 62점과 63점은 표준 점수로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백분위로는 3점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백분위가 표준 점수가 62점이냐 또는 63점이냐는 2점인데 1점인데 백분위는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유불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점수 활용 지표를 따라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확인만 해 보시고 내가 아주 조금 표준 점수가 유리하겠네, 아주 조금 백분위가 유리하겠네, 요 정도만 판단하시는 거지 이에 따라서 목표 대학이 달라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제가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실 때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탐구를 두 과목을 다 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한 과목은 꽤 잘 봤는데 한 과목을 좀 망쳤어요. 근데요, 선생님,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위권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정시도 그럴까요? 정시는 그렇지는 않죠. 정시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만약에 반영하는 경우 서울권역의 중상위권 이상에서는 대부분 2개 과목을 써요. 그래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서울이라고 해놓으면서 이제 써놨죠. 예를 들어 이제 덕성여대라든가 명지대, 뭐 서울여대, 한성대, 뭐 동덕여대, 상명대, 성공회대, 뭐 이런 대학에서는 탐구를 한 과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잘 봤다, 한 과목은 잘 보고 한 과목을 좀 망쳤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대학 위주로 좀 지원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권에서는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의대에서도 그죠? 의대에서도 탐구 한 과목,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대구가톨릭대라든가 조선대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도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한 과목을 망쳤다라고 한다면 미리 포기하거나 이제 나 올해 대학 못 가겠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위주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이렇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입시 결과는 높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대구가톨릭대라든가 조선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산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100분위로 봤을 때는 웬만한 그러니까 단순 평균 100분위로 봤을 때 연세대만큼 높은데요? 연세대 의대만큼 높은데요?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실제 입결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탐구 한 과목을 썼기 때문에요. 한 과목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한 과목을 망쳤을 때는 이런 대학 위주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번째 이제 끝나갈 때가 돼요, 여러분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당연히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겠죠. 작년에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통합수능이 처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올해는 전년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요. 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근데 여기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어요. 교차 지원 얘기하면서 제가 한양대 경영을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입시 결과라는 거는, 입시 결과는 뭐 확률과 통계를 본 친구들의 국수탄 입시 결과입니다. 지원 가능 성적이에요. 미적분을 본 친구들의 국수탐 결과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통을 보던 미적을 보던 기하를 보던 합산해서 표준 점수가 산출되고 그 정적을 갖고 환산을 한 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 결과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2년 또는 3개년 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많이 좀 낮아 보일 거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전년도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면서 참고하면서 지원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디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 또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들은 대부분 어떻죠?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까지 다 고려해서 환산된 그 점수를 다시 100분위로, 평균 100분위로 역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선생님? 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떤 점이냐면 대학 내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학 내에서 학과별 입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요, 건국대랑 동국대를 보고 있는데 건국대랑 동국대에서 발표한 그 입시 결과를 통해서 어느 대학이 더 높은지 입시 결과가 더 높게 나왔는지 막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 100분위, 평균 100분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영 비율까지 다 고려된 환산 점수를 역산한 평균 100분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 간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서 대학 간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학 내에서 내가 어떤 모집 단위를 쓰는 게 어떤 모집 단위를 쓰는 것보다 조금 유리할까 또는 불리할까 이거 판단하실 때 반드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입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원 가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입시 결과에는 또 뭐가 들어있죠? 그죠?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추가 합격 인원이라든가 추가 합격 비율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지원 여부 또는 전략을 수립하실 때 경쟁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얼마나 돌았나요? 추합이 돌았나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반드시 경쟁률, 추가 합격 비율도 확인하자. 이게 올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인 것 같네요, 진짜. 체크포인트 6번째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다 알았어요. 그래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요. 영어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거 꼭 체크해 보라는 것도 잘 들었고요. 교차 지원 어쨌든 올해도 이제 지속될 거라는 것도 좀 알았고요.
탐구 반영 개수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입시 결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좀 알았고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 6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년도랑 전형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다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좀 전형 방법을 좀 변경이 되었거든요. 전형 방법이. 이랬을 때는 올해 전형 방법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쟁률이라든가 추합 인원은 볼 수 있지만 전년도 지원 가능 성적 같은 경우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어떤 대학들이 어떤 점이 전형에서 좀 변경이 되었나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대학들 쭉 써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대학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올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변화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학일 수도 있죠. 그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올해부터 어떻죠? 그죠? 교과를 반영하죠. 교과를 반영하고 지역균형 선발도 생겼고요. 예, 신설되었고 거기다가 지역균형하고 지균하고 일반 전형 모두 교과를 반영을 해요. 근데 아시죠? 교과가 정량적인 성적 그 교과가 아니고요. 정성적으로 교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교과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괄합산 전형인 지규는 40%, 그다음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20% 교과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갖고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40%가 들어가는데 30점은 그러니까 30%은 기본 점수이고 10점 차이를 두는 거죠. 10점. 그래서 두 분이 평가를 해서 내가 교과 정성 평가가 AA다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이. 그다음에 A, B다라고 한다면 8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주면서 점수 차등을 주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올해 서울대학교 수능 환산 방법도 변경이 되었죠. 최고점과 최저점까지 해당 모집 단위, 예를 들어 경영이다라고 한다면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제일 높은 성적으로 지원한 친구하고 제일 낮은 성적으로 지원한 친구의 성적을 빼서, 그죠? 그 학생의 성적을 가지고 또 환산 방법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그거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집 단위마다 이 교과 정성 평가의 영향력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래서 올해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학과들의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느꼈던 이 교과 정성평가도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제일 끝에 학생들 같은 경우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반드시 알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균관대 반영 비율 달라진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전년까지 그러니까 학부모집이었죠. 대학 모집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인문대학, 사회대학 뭐 이런 식으로 모집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다시 예전처럼 다 학과 모집으로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원 성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그럼 중앙대랑 거의 비슷한 성적에 있는 우리 대학들을 좀 찾으셔서 그 대학의 해당 모집 단위를 보면서 이 정도 성적이었구나를 보고 조금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좀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중앙대 국문이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의 국어국문과의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보시면서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대학들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표준 점수 반영한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주대라든가 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좀 첨단학과, AI 모빌리티 공이라든가 지능형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학과들이 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유일하게 다군에서 선발했던 모집단이 있죠. 뭐였죠? AI 융합. 그죠? AI 융합이 다군에서 인문, 자연으로 나눠 선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군이 변경이 됐네요. AI 융합하고 멀티미디어, 뭐 컴퓨터공 이렇게 합쳐서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로 변경이 되면서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군 이동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대학은 이제 가천대일 것 같아요. 가천대 같은 경우 전년까지 일반 1, 일반 2로 이렇게 좀 모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 2를 올해 없앴어요. 폐지를 하면서 올해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올해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대학 중 하나, 남학생들은 못 가겠지만요, 서울여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전년도까지는 국수, 영탐 4과목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3개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우수한 3개 영역만 반영해요. 반영 비율도 33.3%씩 동일하게. 단조기 써놨어요. 수학과는 수학 필수이기는 해요. 근데 그 외 모집 단위에서는 국수, 영탐 중 택 3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개 영역을 좀 잘 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여대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시면 안 되겠죠. 전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지원 전략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될까요? 관해서 이제 설명을 지금 제가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가채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채점 설명회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지원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세우고, 그 지원 목표 대학에 뭐 수능 전형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반영하는지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아, 이런 점을 체크해야겠네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월 9일 이후에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뭐 변환 표준 점수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그 서울대 교과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3학년도 진학사 가채점 지원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